미국 CNN, PBS, 심지어 유럽 언론까지 한국의 이 장군은 왜 지금껏 숨겨져 있었는가? 넬슨보다 강했고 나폴레옹보다 깊었습니다. 세계가 지금 이순신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사라 킴,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2세 다큐멘터리 제작자입니다. 항상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작업을 해왔죠. 다양성과 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뿌리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알지 못했어요. 지난달 제 차기 프로젝트를 위해 리더십의 동서양 비교라는 주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점과 도서관을 오가며 자료를 모으던 중이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책상에 앉아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동양의 리더십 노트북으로 검색하다 우연히 미 해군 사관학교의 리더십 커리큘럼 페이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던 중 제 눈을 사로잡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이순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쓰인 설명이 제 시선을 붙잡았죠. 13척으로 330척을 이겼다. 잠시 화면을 응시하며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실수일까? 아니면 과장된 표현일까? 호기심이 일었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검색창에 이순신을 입력했습니다. 순간 화면은 수많은 정보로 채워졌어요. 영어 논문, 역사 기록, 심지어 유튜브 영상까지. 제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 영상을 클릭했어요. 진지한 목소리의 내레이터가 말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문장이 제 마음을 강하게 때렸어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리는 듯 했어요. 저도 모르게 영상을 멈추고 그 문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단어들을 입으로 발음해보니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제 안에 있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을 계속 보니 이순신이라는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조선의 장군 임진왜란 때 일본 함대를 막아낸 영웅. 내부의 음모로 고문받고 직위를 잃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다시 일어나 불가능한 승리를 이뤄낸 사람. 밤이 깊어가도 자료를 읽는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이순신 장군에 관한 영상과 글을 탐독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깊은 충격에 빠져들었죠. 어떻게 이런 인물을 지금까지 몰랐을까?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서양 역사를 배웠고 넬슨 제독,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같은 인물들의 이름은 익숙했어요. 하지만 이순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한국계인데도 말이죠. 그날 밤 자료를 정리하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부끄러움, 그리고 흥분. 지금까지 제가 배워온 역사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양 중심, 유럽 중심의 시각으로만 세계를 바라봐왔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새벽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발견이 아니었어요. 제 세계관의 균열이었죠. 이건 그냥 넘길 수 없다 결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제 이것은 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발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이순신 장군으로 가득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더 많은 정보를 검색했죠. 이순신 미국 검색 결과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레딧, 트위터 등 SNS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이모털이라는 만화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뭐지? 미국에서 출판된 이순신 장군을 다룬 만화라니. 더욱 놀라운 건 댓글들이었어요. 젊은 미국인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만화 너무 좋아. 이는 진짜 영웅이야. 역사상 최고의 해군 지휘관이라고 생각해. 넬슨보다 이가 더 위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류장에 도착해 내리면서도 그 댓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점심시간 근처 서점에 들러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의 큰 서점 코믹스 섹션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이모털 이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표지에는 갑옷을 입은 동양인 장군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호하고 위엄이 있었어요. 손에는 검을, 배경에는 거친 바다와 전투를 준비하는 배들.
저도 모르게 손이 뻗어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이순신 장군이구나. 페이지를 넘기자 한산도 해전, 명량해전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영어로 쓰인 대사들 사이로 이순신 장군의 명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건 정말 옆에 서 있던 10대 소년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정말 좋은 만화죠? 제 최애 영웅이에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10대에게 이순신 장군이 최애 영웅이라니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난 사실 방금 알게 됐어. 소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요? 그는 엄청난 인물이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이라고요. 그는 진짜였어요. 그는 진짜였어요. 이 말이 제 머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래요. 이순신 장군은 신화나 전설이 아닌 실존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는 한국계 미국인인 제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서점을 나오며 묘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미국 10대 소녀는 이순신 장군을 영웅으로 여기고 있는데 정작 저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무심코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순신 장군 알아? 놀랍게도 제 백인 동료 마이크가 바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명량해전의 영웅 아니야? 미 해군 사관학교에서도 그의 전술을 연구한다고 들었어. 또 다른 동료 제시카도 끼어들었습니다. 나 지난달에 넷플릭스에서 임진왜란 다큐멘터리 봤는데 거기서 이순신 장군 나왔어. 정말 놀라운 인물이더라. 그들의 대화를 듣는 동안 제 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자부심과 부끄러움이 뒤섞였습니다. 한국계인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그가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자부심도 느껴졌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제 뿌리는 한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뿌리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야. 노트북을 켜고 다시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이순신 장군에 관한 모든 영어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문, 영상, 책, 기사 미국인들이 바라보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알고 싶었어요. 정보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미 미국에서도 숨겨진 영웅으로 서서히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작업실 벽은 어느새 이순신 관련 자료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미국 자료뿐만 아니라 서구 언론에서 다룬 내용들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 이순신 BBC를 입력했어요. 놀랍게도 영국 BBC에서 이순신 장군을 다룬 짧은 다큐멘터리 클립이 나왔습니다. 에드머럴 후 디피티 더 재패니즈 인베이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우와, 이건 정말 놀랍네. 이어서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등 유럽 주요 언론사들의 기사도 찾아냈습니다. 대부분 짧은 소개나 역사 칼럼이었지만 분명 이순신 장군의 존재는 서구 세계에서도 알려져 있었어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해군 사관학교뿐만 아니라 웨스트포인트, 영국 군사학교 등 서구의 군사교육기관에서도 이순신의 전략과 리더십을 사례 연구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데 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다루지 않을까?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CNN, 넷플릭스, PBS 같은 주요 미디어에서 이순신 장군을 심도 있게 다룬 다큐멘터리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넬슨이나 나폴레옹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수없이 만들면서 왜 이순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다큐를 만들어야겠어. 갑자기 든 생각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세상에 알려야 할 이야기를 발견했을 때 느끼는 그 특별한 직감이었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프로듀서 팀과 미팅을 잡았어요.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 앞에서 제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프로듀서인 마크가 말했어요. 사라, 솔직히 말할게. 한국 장군, 미국 시청자들이 관심 있을까? 다른 팀원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가 평소 다루는 주제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 제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들의 회의적인 시선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들어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영웅의 전기가 아니에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는 내부의 권력 투쟁과 박해를 견디며 자신의 병사와 백성을 위해 헌신했어요.
적은 배로 압도적인 숫자의 적을 이기는 불가능한 전투에서 기적을 만들었죠. 이건 특정 국가의 영웅담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리더십의 기록이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인류 보편의 이야기 아닐까요? 시청자들이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침묵이 흘렀어요. 마크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접근할 생각이야? 먼저 한국에 가서 직접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거예요. 역사적 장소들, 박물관,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그의 전략과 리더십을 현대적 관점에서 분석할 거예요. 서양의 다른 위대한 지휘관들과 비교도 해볼 수 있죠. 마크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에서 흥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실 나도 어제 내가 보내준 자료들을 읽어봤어. 솔직히 말하면 꽤 흥미로웠어.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씩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중심의 역사관에 도전하는 관점도 신선할 것 같아. 요즘 아시아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 역사 채널이나 PBS에서 관심 가질 만한 주제일 수도 있겠네. 회의가 끝날 무렵 팀은 이순신 장군 다큐멘터리 기획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프로젝트명은 ESUNSIN 더 퍼가턴 애드머럴로 정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진실되고 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이순신 장군의 영어로 번역된 명언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전투 중 치명상을 입고도 마지막까지 병사들의 사기를 위해 자신의 죽음을 숨긴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기록이었죠. 이 이야기를 꼭 세상에 알려야겠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 위에서 바라본 태평양은 끝없이 넓어 보였어요. 마치 400년 전 이순신 장군이 마주했을 바다처럼 말이죠. 정말 가고 있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카메라와 노트북,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 관한 자료들을 가방에 가득 채워 한국으로 향하는 여정 단순한 다큐멘터리. 촬영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이것은 제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태어나서 처음 밟는 한국 땅.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공항 표지판의 한글들, 사람들의 얼굴, 공기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어딘가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사라킴 씨죠?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지 촬영 코디네이터인 지민이었어요. 그녀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어로 대답하려다 어색한 한국어가 튀어나왔어요.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제 짐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 정말 흥미롭네요. 요즘 외국 다큐멘터리 팀들이 이순신 장군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도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근에는 영국 팀도 왔었고 독일 팀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KTX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와, KTX 정말 빠르네요. 지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속철도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갑니다. 미국의 암트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이런 작은 것에서도 한국의 현대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적지인 통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어요. 통영은 이순신 장군과 깊은 인연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민의 안내로 우리는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저녁을 먹으러 나갔죠. 해안가 작은 식당에서 처음 만난 한국 음식들, 생선구이, 각종 반찬들, 그리고 이건 충무김밥이에요. 통영의 특산품이죠. 이순신 장군의 사후 직함인 충무공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지민의 설명을 들으며 김밥을 맛봤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맛이 느껴졌어요. 정말 맛있네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해안가를 산책했습니다. 멀리 섬들이 보이는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지민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섬이 한산도예요.
이순신 장군이 가장 유명한 승리 중 하나인 한산도 대첩이 벌어진 곳이죠. 해가 지면서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퍼져갔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400년 전 이순신 장군도 이 같은 노을을 바라봤을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산도로 향하는 여객선에 올랐습니다. 배 위에서 바다의 바람을 맞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는 책과 영상으로만 접했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바라보는 한산도의 윤곽섬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 박동도 빨라졌어요. 이곳에서 13척의 조선 수군이 73척의 일본 함대를 격파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배가 선착장에 도착하고 제 발이 한산도 땅을 밟는 순간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곳이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은 제 표정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아마도 그녀는 이런 반응을 자주 봐왔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온 사람들이 이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느끼는 그 특별한 감정을. 이제 더 이상 이순신 장군은 책 속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땅을 밟고 이 바다를 바라보며 불가능한 싸움을 위해 전쟁터를 누빈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한산도에 발을 디딘 첫날,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실제로 펼쳐졌던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지민의 안내로 우리는 먼저 한산도 일대의 지형을 살펴볼 수 있는 전망대로 향했어요. 여기서 보면 한산도 해전이 벌어진 바다가 한눈에 들어와요. 지민의 말대로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은 놀라웠습니다. 섬들 사이로 좁은 수로가 이어지고 굽이굽이 흐르는 물길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망원경을 통해 바다를 자세히 살펴보니 조류의 흐름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지형이네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점을 이순신 장군이 활용했죠. 이곳의 지형과 조류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곧 한산도 해전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순신 장군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를 맞이한 건 박물관 큐레이터 김 박사님이었어요. 한산도 해전의 가장 큰 특징은 하객진 전술입니다. 김 박사님은 디오라마 모형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객진은 기러기 날개 모양의 진영으로 적을 유인한 후 양쪽에서 포위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이 전술이 서양 해전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물었어요. 서양의 전통적인 해전은 대개 일직선상에 배를 늘어놓고 포격전을 벌이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은 적을 유인해 포위하는 기동전이었습니다. 이건 당시 동아시아에서도 혁신적인 접근이었어요. 김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디오라마를 둘러봤습니다. 하객진 형태로 배치된 조선 수군의 판옥선들, 그리고 그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 일본 함대의 모습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순신 장군이 단순히 전술만 고안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 박사님이 이어서 말했어요. 그는 이 지역의 조류와 바람의 방향, 수심까지 완벽하게 계산해 넣었어요. 한산도 앞바다의 좁은 수로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가 빠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자연 조건을 자신의 무기로 활용했죠. 김 박사님은 다른 전시물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해도의 복제품이었어요. 이것 보세요. 당시 기술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하죠. 이순신 장군은 수로의 깊이, 폭, 조류의 세기까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해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교한 선과 기호들이 빼곡했습니다. 400년 전 기술로 이렇게 정확한 해도를 제작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전략가로서 이순신의 위대함은 이런 세밀한 준비에 있었군요. 김 박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단순한 용맹함을 넘어선 과학적 전략가였어요. 적의 동선까지 정확히 예측했죠. 일본 수군이 좁은 수로에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전술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거북선 모형이 전시된 공간으로 이동했어요. 철갑으로 덮인 독특한 형태의 배였습니다.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장갑함이라 할 수 있어요. 꼭대기에 가시는 적이 배 위로 뛰어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고 앞에 용머리에서는 연기가 나와 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거북선의 구조를 보며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단순히 전투 도구가 아닌 심리전까지 고려한 디자인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무기 개발자이기도 했군요. 맞아요.
그는 기존의 판옥선도 개량했습니다. 더 견고하게, 더 기동성 있게 만들었죠. 우리가 흔히 이순신의 배라고 부르는 판옥선은 사실 그가 재설계한 개량형이에요. 박물관을 나와 우리는 실제 해전이 벌어졌던 바다로 나갔습니다. 파도 위에서 느껴지는 바다의 움직임, 섬 사이로 흐르는 빠른 조류. 이 모든 것이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보트 위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의 넬슨 제독과 이순신 장군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넬슨과 이순신은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 같아요. 지민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넬슨은 대영 제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제독이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내부의 배신과 박해 속에서 싸웠어요. 게다가 전술적으로도 완전히 달랐고요. 바다 위에서 느끼는 바람과 파도를 맞으며 저는 계속 생각을 정리했어요. 넬슨은 함대의 화력과 규모를 활용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자연의 힘을 잃고 활용했어요. 조류, 바람, 지형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무기로 만들었죠. 그건 단순한 전술가가 아니라 자연과 하나가 된 전략가의 모습이에요. 저녁 숙소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며 김 박사님과의 인터뷰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순신 장군의 진정한 위대함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찾아낸 데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불리했지만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요소들을 완벽하게 활용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전략가의 모습이 아닐까요? 창밖으로 한산도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군사 지휘관이 아니었어요. 그는 과학자이자 혁신가 그리고 자연을 읽는 전략가였습니다. 넬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이었죠.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다큐멘터리의 구성을 새롭게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영웅 이야기가 아닌 진정한 전략가의 초상을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한국 여행의 5번째 날, 우리는 서울로 돌아와 이순신 장군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지민의 안내로 종로구에 있는 헌책방 거리를 찾았어요. 좁은 골목길에 빼곡히 들어선 책방들 사이로 걸으며 묘한 향수를 느꼈습니다. 여기서 간혹 좋은 영문 서적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민의 말에 기대감을 갖고 책방들을 둘러봤습니다. 3번째 방문한 작은 서점에서 뜻밖의 발견을 했어요. 먼지 쌓인 책장 구석에 영어로 번역된 난중일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운이 좋네요. 이건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일기예요. 전쟁 중에 매일매일 기록한 일기라 난중일기라고 합니다. 영어로 번역된 버전은 구하기 쉽지 않은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육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바로 구매하고 서점을 나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난중일기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이 담백하고 솔직하게 적혀 있었어요. 1592년 4월 13일 맑음 일본이 침략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의 일상, 전투, 고민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명량대첩 직전의 기록들이었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은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1597년 8월 18일 비가 내림 조정의 명령으로 직위를 박탈당하고 백의종군하게 되었다. 원균이 모든 함대를 잃었다는 비보가 들려왔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직면한 상황의 절망감이 글자 사이로 느껴졌어요. 파직되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원균의 패배로 조선의 수군은 거의 전멸한 상태였습니다. 1597년 9월 15일 맑음 아들면의 전사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나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다. 내일 출전을 앞두고 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책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들은 직후에도 임무에 충실했던 그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다시 책을 펼쳐 명량해전 당일의 기록을 찾아 읽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흐림단 13척의 배로 울돌목에서 적을 맞이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오늘 이 싸움에서 죽을 각오로 싸웠다. 그 구절을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그의 결연한 의지가 시공간을 넘어 제게 전해지는 듯 했어요. 다음 날의 기록에는 승리 후의 감정보다는 희생된 병사들에 대한 애도와 남은 군사들의 식량 걱정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휘관이 아니라 아버지였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난중일기를 통해 만난 이순신 장군은 역사책에서 배운 영웅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그는 두려움도 느끼고 가족을 그리워하며 부하들을 걱정하는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평범한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는 비범한 책임감과 헌신이 있었죠. 다음 날 우리는 명량해전이 벌어졌던 울돌목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빠르게 흐르는 조류를 보며 그날의 상황을 상상해봤어요. 단 13척으로 330척의 적선과 맞서 싸운 그 불가능한 전투. 여기서 CG 재현 장면을 촬영하고 싶어요. 촬영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드론을 띄워 울돌목의 전경과 조류의 흐름을 항공 촬영했어요. 최신 CG 기술을 활용해 당시 전투 상황을 재현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장 촬영 후 저희는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를 관리하는 역사학자를 만났어요. 그에게 명량해전의 자세한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곳 울돌목의 빠른 조류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어요. 조선 수군은 조류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 적을 공격했습니다. 역사학자의 설명을 들으며 난중일기의 구절들이 떠올랐어요. 필사즉생,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가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영상 편집을 시작했어요. 드론으로 촬영한 울돌목의 실제 조류 흐름과 조선 수군의 항로를 CG로 합성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전쟁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인간 이순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면서도 더 큰 책임을 위해 자신을 바친 한 사람의 이야기. 이순신 장군은 초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너무나 인간적이었고 그래서 더 위대했어요. 400년의 시간을 넘어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우리는 서울역 사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무기와 장비의 복제품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거북선의 정교한 모형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북선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명이었어요. 박물관 큐레이터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철갑으로 덮인 구조는 적의 화살과 총알을 막았고 돌출된 가시는 적이 배에 올라타는 것을 방지했죠. 심지어 앞부분의 용머리에서는 화염과 연기가 나와 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거북선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며 감탄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당시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서양 중심의 역사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리더십과 혁신은 어떤 시대, 어떤 문화권에서도 빛나는 가치입니다. 이제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인류가 기억해야 할 리더십의 표본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사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 한강변을 걸으며 이 여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3주간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 한국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그의 승리의 현장, 그의 고난의 장소, 그리고 그의 기록들을 마주했죠. 이제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야 할 때 물결이 일렁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 모든 촬영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 편집 작업을 시작할 차례였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뉴욕의 제작사 대표인 마크였어요. 사라, 좋은 소식이야. 우리 다큐멘터리 방송이 확정됐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상상만 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정말요? 어디서요? PBS에서. 그들도 이 주제에 꽤 흥미를 보이더라고. 이순신 더 포카튼 에드머럴이라는 제목으로 2시간짜리 특별 다큐멘터리로 방영하기로 했어.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PBS는 미국의 공영방송으로 수준 높은 다큐멘터리로 유명했어요.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방영된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놀랍네요. 정말 기뻐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프랑스의 군사 전문지에서도 우리 다큐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일본 NHK에서도 접촉이 왔고 이 소식은 저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알려질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모든 게 당신 덕분이야. 사라, 처음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나도 반신반의했지만 이제 보니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어. 마크의 칭찬에 미소 지었지만 제 마음은 겸손했습니다. 제 덕분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워낙 강렬하니까요. 저는 그저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이죠. 통화를 마치고 한강변을 계속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인간적인 면모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마지막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과의 인터뷰였어요. 질문 목록을 검토하다가 제 눈에 띈 마지막 질문. 이순신 장군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큐멘터리의 핵심 메시지가 될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과의 인터뷰는 생각보다 깊이 있게 진행됐어요. 특히 마지막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는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배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지켰어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위기 상황에서 그의 리더십은 시간을 초월한 가치를 갖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여행 가방에 책과 자료들을 정리하며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구나.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이 여정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제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고 서양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지민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한국에 올 계획이에요? 지민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이제 한국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직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당신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 많은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세계에 알려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거든요. 지민의 말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방송물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었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이순신 장군의 진정한 모습을 전달하고 싶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편집실에서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들, 인터뷰 자료들, 역사적 장소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가는 과정이었어요.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하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마지막 부분, 그의 죽음 직전의 기록을 찾아보았어요. 하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의 마지막 기록은 짧지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삶이 절대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마침내 편집이 완성되었습니다. 2시간짜리 다큐멘터리 이순신 더 포 같은 에드머럴의 첫 시사회가 뉴욕의 작은 극장에서 열렸어요.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 PBS 책임자들, 그리고 몇몇 역사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마지막 장면이 흘러갔어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한 구절이 화면에 자막으로 떠올랐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마이너스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는 전설이 되어 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순간부터 이미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카메라를 응시한 채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상영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극장을 가득 채웠어요. 눈물을 참으며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감동과 새로운 발견의 기쁨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의 문화 담당관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라 씨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계에 소개해 주셔서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이순신 장군은 더 이상 한국의 영웅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세계가 기억해야 할 인물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작이 아니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균형을 바로잡고 잊혀진 영웅을 세계에 소개하는 작은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명은 시작되었을 뿐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세계 곳곳에 전해지고 그의 리더십과 인간적인 면모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이 문장을 제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해가 뜨면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다짐했어요.